그 지나가는 버스에 김가을 씨 모습이 찍힙니다. 그때 시간이 23시 01분, 그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가 지나간 시간이 23시 09분. 이 8분 사이에 김가을 씨 모습은 없는 거예요. 02시 15분경에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02시 30분경 여자친구랑 마지막 통화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죠. 이분께서는 이종호 씨가 행방불명된 다음 날인 8월 8일 날 02시 45분경에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가양역에 찍혀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는 전직 강력 형사였고 지금은 가출인 실종자 등을 찾고 있습니다. 깡철중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제가 실제로 가출인 실종자를 찾다 보니까 많은 사연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통 평균 10건 중에 5건 정도는 가족들한테 안전하게 제가 기가 조치시켜 드립니다. 그 중에 2~3건은 사실 행방이 묘연하고요. 또 다른 1~2건은 안타깝게 시신으로 발견을 실제 합니다. 제가 현재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2년 전에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서 안타깝게 남성 1분, 여성 2분이 실종된 사건이 있습니다. 제 사견으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네, 너무 궁금해요. 또 워낙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은 사건이다 보니까 시청자분들도 꽤나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가양대교에서 첫 번째로 실종된 분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2022년 6월 27일 23시경에 22세 김가을 씨라고 여성분인데요. 이분이 강남에 있는 직장에서 퇴근 후에 머리를 합니다. 근데 그날 비바람이 많이 불어서 사실 비싸게 돈 주고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왜 비바람이 불고 막 머리가 흐트러지니까 SNS에 올렸는데 21시 30분경까지 지인들과 소통을 합니다. 그런 후에 10시 20분경 가양역에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찍힙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23시경 김가을 씨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를 합니다. 집에 있는 언니가 많이 아프고 쓰러질 것 같아, 가달라. 그래서 실제 119가 언니 집으로 갑니다. 가니까 언니는 난 무슨 일 없다. 누가 신고했지? 동생분이 신고 갔습니다. 그런 찰나에 그 지나가는 버스에 김가을 씨 모습이 찍힙니다. 그때 시간이 23시 01분, 그리고 그 다음 시내버스가 지나간 시간이 23시 09분. 이 8분 사이에 김가을 씨 모습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내려오는 모습도 없고 북단으로 가는 모습도 없고, 제가 실제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남단까지 실제 걸어가 봤어요. 평균 한 10분에서 한 12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거리는 한 1.78km 정도. 김가을 씨가 택시에서 하차한 시간이 20시 한 20분경이니까 아마 많은 생각을 하고 터벅터벅 걸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버스에는 23시 01분에 찍혔고 그 다음에 09분에는 안 찍힌 거를 수사 과정 중에 알게 된 건가요? 당일날 안 것은 아니고 그 이후에 알게 된 것이죠. 성인이기 때문에 바로 수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거는 다음에 안 것으로 제가 확인이 되고요. 김가을 씨가 현재까지 실종된 상태입니다. 이 김가을 씨는 이게 되게 납치가 됐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의견이 분분한데, 형사님이 보셨을 때는 어떻게 보세요? 김가을 씨가 자기 태블릿 PC에 유서 2쪽 분량을 남겨놨어요. 그 중에서 내 죽음에 대해서 누구든지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납치, 장기 밀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좀 무게가 많이 갑니다. 근데 한간에는 어찌 머리까지 이쁘게 한 젊은 여성이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느냐, 그런 선택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마지막에 그 언니한테 119 신고 전화가 혹시 자기가 다급한 상황에서 구조 요청을 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판단컨대 그것은 김가을 씨가 투신했을 경우 자기의 시신이나 빨리 발견이 돼갖고 언니한테 통보됐을 때 언니가 너무 걱정돼서 미리 사전에 119에 전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 태블릿 유서는 김가을 씨가 소지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집에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서는 좀 사전에 미리 작성을 했던 거였겠네요. 네. 근데 그러면은 저도 사실 의문이 들어요. 이게 자살을 하기 전에 머리를 한다는 거는 조금 의아하긴 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김가을 씨는? 제가 경사 때부터 많은 현장에 갑니다. 보통 사람마다 성격이 다 틀린데 사실 죽으면 그 시신의 상태가 사실은 보잘것 없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마다 자기 죽음에 대해서 우아하게 또는 이쁘게 보여주는 경향이 좀 있어요. 특히 여성분한테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보면 좋은 환경, 아니 우아한 호텔 마지막 밤을 보내는 경우도 사실 저는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김가을 씨가 거기에 포함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머리를 해서 죽음을 선택할 리는 없다,
그거는 꼭 그렇지만 않다.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살아서 가족의 품에 돌아가면 좋겠지만 이런저런 가능성들을 다 열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럼 김가을 씨 다음에 또 다른 분이 거기서 또 실종이 되는 건가요? 한 달 뒤에 2022년 8월 7일입니다. 이종우 씨라고 남성분인데 이분이 지인들과 공항 시장에서 올려놀다가 가양대교 근처에서 실종이 됩니다. 02시 15분경에 가양역에서 가양대교 방면으로 걸어가는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02시 30분경 여자친구랑 마지막 통화로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죠. 안타깝게도 이분은 한 달여 뒤에 인천 강화도 한 갯벌에서 그 낚시꾼에 의해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때 하반신만 발견돼서 경악을 금치 못했죠. 그분이 입었던 하의 신발이 일치하고 국가서 DNA 검출 결과 실종된 김정우 씨라고 확인이 되었죠. 이분은 어쩌다가 그렇게 됐을까요? 사실 이분은 전혀 혹시라도 이런 증언 전혀 없었습니다. 범죄와 연관성이 가장 많다 이렇게 현재 주장하고 있습니다. 형사님이 보시기엔 어떠세요? 이분의 시신이 절단된 상태에서 하반신만 발견됐단 말이에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이 뭐냐, 부위가 절단되었는지 아니면 외부 충격에서 부러졌는지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어요. 경찰에서는 아직까지 여러 각도로 수사 중이다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처음 접하는 시민들은 아니 어떻게 사람 시신이 하반신만 발견될 수 있느냐, 그래서 그 당시에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상반신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인신매매 납치에 의해서 장기 적출이 아닌가 이렇게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하시죠. 근데 제가 보는 견해는 사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가 8월 7일이면 여름이에요. 장마 기간이기도 하고 보통 시신이 물에 빠지면 가스가 차면 또릅니다. 또른 과정에서 공기가 닿으면 부패가 빨리 진행이 돼요. 근데 여름철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진행됐겠죠. 이제 장기부터 먼저 부패되면 흘러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시체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 어떤 물 밑에 있는 구조물이나 이런 엄폐물 이런 등에 걸렸을 경우에 끊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물론 저는 납치 구조물에 의해서 부패돼서 해둔되는 두 가지 설을 다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실종되신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이분께서는 이종우 씨가 행방불명된 다음 날인 8월 8일 날 02시 45분경에 택시에서 하차하는 모습이 강력하게 찍혀요. 근데 이분은 당시 그 플랜카드에 가정 불화로 집을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분들께서 갑자기 세 분이 같은 장소 부근에서 실종되다 보니까 이 강력 범죄가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실제 02시 7분경에 남양주 해미팔주소 앞에서 처음 잡혔고요. 두 번째 02시 45분경 가양대교 방면인 걸어가는 모습이 마지막으로 포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건가요? 네, 그렇죠. 납치나 실종 이런 거로 어떻게 보세요? 실제 가족분들께서 플랜카드를 크게 해가지고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가정 불화로 화가 나서 집을 나갔다. 근데 연락이 안 되니 연락을 바란다 하고 신고자 경찰서 이런 식으로 플랜카드가 크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걸어가다가 이분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그 이후에 이분의 생활 반응이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가양대교 위에서 투신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근데 시체는 다 발견이 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렇죠. 왜 시체가 발견이 안 될까요? 이 시체가 사실은 물속에 투신했을 경우에는 가스가 차서 또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침 또르을 때 발견해야 되는데 또르지 않고 부패됐을 경우에는 다시 가라앉아요. 그런데 한강이 물밑이라는 곳이 뻘도 있고 밑에 수많은 구조물도 있을 텐데 거기에 만약에 암초나 이런 데 걸릴 경우에는 다시 나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분들이 신고가 됐을 때는 물밑 수색을 하긴 한 거죠. 이분들이 이런 실종 신고했을 때 이 물밑을 다 수색한다. 이거는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장면이 포착돼야지만 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물밑을 수색할 텐데 그냥 단순히 성인이고 가정 불화로 나갔다 이러다 보니까 수색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사실 지금 시점쯤 됐으면 물 밑에 깔아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시신을 좀 찾기 어려운 시점이긴 하겠네요. 그렇죠.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또 수색을 해야 되는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실제로 하반신만 발견된 그 이종우 씨 같은 경우에는 대대적인 수색을 펼쳤죠. 또 김가을 씨도 마찬가지예요. 혹시나 납치가 아니고 투신하지 않았을까 해서 드론을 띄워서 많은 인원이 동원돼서 한강을 뒤졌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어쨌든 세 분 다 납치나 인신매매는 아닐 것 같다라는 좀 추측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각하게 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제가 형사 때도 그렇고 지금 가출인 실종자 찾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피해자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마지막으로 범죄자의 마음으로 제가 접근을 합니다. 이날도 역시 가양대교 위에서 제가 납치범이 돼서 저기에 서 있는 우리 동료 직원 납치 가정을 제안을 해봤는데요. 매우 힘들다.
왜냐? 차량이 계속 뒤에 밀려 들어와요. 근데 그걸 차를 세워놓고 두세 명이 뛰어내서 납치를 한다? 이 가드를 넘어서. 그러면 보통 그 위에 있는 서른 사람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뒤에 수많은 목격자 전화가 지금까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해보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다른 장소, 뭐 도로변 이런 곳에서는 납치 가능합니다. 다만 가양대교 위에서 이 두세 분이 혹시나 전혀 모르는 타인한테 납치를 당할 확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이것은 제가 3번, 4번 심레이 과정에서 제가 느꼈던 그걸 여러분께 직접 말씀드리는 겁니다. 매우 힘들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어쨌든 직접 그 현장에도 가보시고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수사 과정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현장 가서 느낀 것은 뭐냐면 경찰의 브리핑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종자 생사입을 모르잖아요. 그럼 경찰은 늘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다각도로 놓고 수사 중이다. 기다려라. 이런 멘트를 항상 하거든요. 좀 아쉬웠어요. 왜? 실은 이렇게 건물 촬영을 하긴 했는데 불과 혐의점이 없다. 근데 극단적 선택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만 해줘도 많은 분들이 뭐 납치니 인신매매니 걱정 안 할 텐데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2년 전하고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 가양대교 남단, 즉 가양역에서부터 가양대교 북단 지나서 구령 사거리입니다. 여기까지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가 아직까지 없다. 제가 2번, 3번, 4번 확인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CCTV 증설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이게 그 차량 번호판을 찍는 CCTV가 있으면 어떤 것에 도움이 되는 건가요? 모든 차량이 지나간 것을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납치나 또 범죄 혐의 차량을 뭐든지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김가을 씨가 서 있었던 장소 그 시간 23시 01분하고 09분 사이거든요. 그러면 강동의 남단에서 올라가는 모든 차량 또 올림픽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 그 많은 차량들 다 찍힐 거 아니에요. 그 차량 번호판 다 확인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 이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혐의가 있으면 차량 수색해서 범인 잡으면 되는 거고 근데 그런 차량 번호판 인식하는 카메라가 없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다각도로 수사 중이라고만 얘기하지 몇 개의 지나가는 차를 확인한 결과 혐의점이 없었다 이런 발표를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제 스스로 알게 된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실종자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한테도 하루에 몇 명씩 그 안내 문자가 오더라고요. 지금 추이가 어떤 상황인가요? 보통 우리 대한민국 한 6만 건 정도 1년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성년자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 한 2만 건, 성인들 한 4만 건 그 정도 통계가 잡혀요. 이 중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0건 이상 생사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고요. 미성년자 18세 미만 같은 경우에도 한 100건 정도는 소식이 없는 걸로 짙게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인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생사 여부도 확인이 안 되고 가족의 품으로도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00건 이상 생사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들이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상당히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인신매매나 또는 납치 아니면 다른 범죄에 연루돼서 사망할 경우도 상당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인신매매나 납치, 장기밀매 이런 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세요? 사실 저 개인적인 견해는 저는 아직까지 제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지인이 잠실 석촌 호수예요. 이분이 새벽 4시경에 운동을 하는데 봉고차 한 대가 서더니 나이 드신 할머니가 길을 물어보는데 직감적으로 느낀 거야. 안에 사람이 두세 명이 타고 있는 걸 본 거야. 근데 이 말투가 한국말이 아니다. 약간 어눌하다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들 뭐지? 하고 비키면서 이분이 중국말을 잘해요. 그 중국말을 내뱉으니까 아이씨 하면서 차 타고 가는 모습을 자기가 봤는데 이제 심장이 내려앉았다 하고 저한테 직접 얘기한 얘기거든요. 이런 차량이 납치 차량이 아닐까. 하지만 제가 들은 얘기고 제가 실제 보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수수자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혹시나 사람을 인신매매해서 외국으로 보냈는지 그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신 국내에서 장기 밀매를 수술한다? 아니 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 콘텐츠 댓글들을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진짜 밤중에 검정색 봉고, 썬팅 진한 봉고가 와서 그 문을 열고 물어본대요. 그래서 물어봐가지고 대답을 하는데 그 두세 명 이렇게 낚아채려고 해가지고 바로 이제 좀 떨어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도 이게 너무 수상쩍으니까 그런 게 정말 납치 차량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근데 이제 많은 실종자분들이 안 돌아오니까 이런 의혹들이 더 증폭되는 거고 또 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지인이 운동 나갔다가 그걸 겪었으니까 그래서 밤길, 새벽길은 정말 조심해야겠다. 근데 운동도 편하게 못하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한테 그 내연의 남자가 있는지 알고 몇 달 전에 자기 스스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소송을 벌인 것이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당시에 장례 치고 난 뒤에 집도 다 팔았어요. 속전속결입니다. 와이프가요? 네. 내연남한테 1억 상당 주고요. 자기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직 경사였고 지금은 미제 사건 분석 등 이슈 등을 다루는 유튜버 강철중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최근에 아버지를 살해했던 혐의로 25년간 장기수로 있다가 최근 재심 끝에 풀려난 김씨의 사건이 있습니다. 물론 재심 과정은 아니지만 1심, 2심에서 30년 형을 받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난 니코틴 중독 사건, 이 살인 사건을 제가 오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건은 2021년 경기 하성에서 일어납니다. 이 남편분이 직장에 출근했는데 너무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직장 동료한테 내가 아침에 와이프가 좀 미숫가루를 먹고 왔는데 너무 체할 것 같아, 토할 것 같아. 그래서 이 실제 피해자분이 4시 반경에 해서야 얘기하고 집으로 귀가를 합니다. 귀가를 해서 사실 내가 체한 것 같아. 너무 힘들다. 그래서 부인이 그러면 좀 쉬어라 하면서 죽을 줍니다. 근데 죽을 먹고 난 이후에 밤 10시 넘은 시간에 응급실 119를 불러서 더 이상 구토, 복통 그다음에 막 너무 심해서 119에서 가게 된 사건이 시작이죠. 복통을 호소하면서 병원에 가서는 어떤 병명을 진단받나요? 사실 응급실 자체가 응급 환자가 오면 구토를 한다, 토할 것 같다, 어떤 음식을 먹었나 물어보죠. 결과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응급실에서 한 처치는 위 세척 정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병명은 뭐로 나왔냐면 불쌍해 위장염으로 추측한다 하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고 집으로 들어온 시간이 새벽 1시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아침에 남편을 보니까 팬티만 입고 문 앞에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119를 실제 부인이 전화를 해서 119가 와서 보니까 동공이 이미 풀려 있고 사망한 것으로 보고 119가 다시 경찰에 신고하게 된 사건이죠. 이게 지금 타살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119가 봤을 때 외상 흔적도 없고 동공이 풀려 있는데 보통 우리가 시신을 보면 사후 경직이라고 그래요. 굳어 있는 상태에 보통 이 목부터 먼저 굳어 가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래서 바로 저희가 후송하기는 좀 그렇고 경찰이 입회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경찰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음 날 바로 부검을 하게 되는 거죠.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보통 부검이 1달에서 2달 정도 걸리는데 나중에 부검 결과는 니코틴 중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 제3자가 니코틴을 주입을 해서 사망하게 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결론이 나는 거죠. 타인이 주입하지 않고도 니코틴 중독 때문에 죽을 수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죠. 내가 니코틴 마시지 않는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죠. 그리고 본인이 마시면 입이 써서 혀가 탁 들어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누가 마시는 사람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부검 결과를 본 경찰들은 이제 타살로 확정을 하고 조사를 시작했겠네요. 어떻게 수사가 진척돼 나가나요? 압수영장 발부해서 이 부인 소지품에서 니코틴을 원액을 찾아냈고요. 또 인근 거주지 지역에서 이 여성이 이 피해자가 실제 니코틴을 구입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당시에 처음에 먹었던 뿔에 탄 미숫가루, 두 번째 죽, 세 번째 물, 이 세 건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붙여서 구속이 되는 거죠. 부인은 순순히 인정을 했나요? 전혀 자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죠. 자기는 안 죽였다고 계속 부인했던 것이죠. 경찰 입장에서는 부인이 니코틴을 산 정황, 또 실제 또 주변 상가에서 니코틴을 구입했고 남편의 직접 음식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했다고 보고요. 두 번째, 당시 이 부인이 빚이 좀 있었어요. 공과금도 제대로 못 냈고 불륜 관계 남자가 있었어. 또 그리고 시아버지한테 그 남편 명의로 땅을 산다 거짓말해서 실제로 한 5억 가량을 또 사기쳐서 돈을 또 받았고 이 모든 것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몰리다 보니까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남편 죽음에서 실제 사망 보험금이 1억 8천만 원 수령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걸 경찰이 찾아내서 나중에 기소를 붙였던 거죠. 경찰이 당시 처음 출동해서 외상도 없고 사람이 죽으면 사실 부검은 거의 하거든요. 근데 부인이 처음 엄청 반대를 했어요. 2번 죽인 거다. 내 남편을 무슨 짓을 하느냐 엄청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연히 부검을 하죠. 그리고 이런 부고 사실도 주변에 많이 알리지도 않고 자기가 직접 그도 회사 직원들 남편 휴대폰으로 직접 알리는 방법으로 이제 하는 것이죠. 부인은 그럼 뭐라고 주장을 했나요? 부인은 나는 죽인 것이 아니다. 혹시 남편이 스스로 극단적 선택한 거 아닌가. 이전에도
실제 나한테 죽겠다 하고 영상을 찍어서 보낸 적이 있다. 그래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 남편 스스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던 것이죠. 또 마침 이 남편 차에서 그 니코틴 해독제 패치가 발견됐어요. 그래서 혹시나 지금도 담배를 피우고 있지 않느냐 그걸 주장했던 것이죠. 아내 쪽은 자기가 죽인 게 아니다라고 했고 경찰은 아내가 죽인 게 맞다라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나요? 재판부에서는 경찰의 손을 들어줬죠. 물론 부인 입장에서는 남편 휴대폰에서 실제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 또는 카트리지 이런 검색 내용이 있는데 이것은 부인이 언제든지 휴대폰을 만져서 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나 경찰은 그렇게 봤던 것이죠. 실제 남편은 휴대폰 검색 결과 인근의 아파트, 분양 아파트 시세를 알아보는 등 살려는 의지가 강했지 극단적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전혀 아니었죠. 또 더군다나 남편 입장에서는 부인한테 그 내연의 남자가 있는지 알고 몇 달 전에 자기 스스로 당장 헤어지지 않으면 죽겠다 이렇게 소송을 벌인 것이지 자기 의사에 반해서 하려고 했던 것은 절대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1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30년 선고받았습니다. 물론 1심에서는 당시 처음 먹였던 꿀하고 미숫가루, 다음에 죽, 물, 세 번 순차적으로 니코틴이 함유된 걸로 판단했거든요. 근데 2심에서는 미숫가루하고 죽은 빼고 마지막 물, 왜 이렇게 2심에서 바뀌었냐면 피해자분께서 그날 숨지기 전날 응급실에 갔다 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때 치료받으면서 이 니코틴 함량이 많이 빠졌다. 그래서 직접 사인해서 빠진 것이죠. 마침 병원에서 돌아와서 부인이 소화제라고 준 중탕이라고 했어요. 중탕이라고.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죽은 분의 동료가 아내분이 사실 어저께 병원 갔다 와서 소화제에 중탕을 썩여서 물하고 먹였다. 그런 진술이 있기 때문에 이 물 얘기가 나온 것이죠. 그래서 2심에서는 마지막에 이 물에 니코틴 다량으로 함유되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이 건으로 30년형이 확정되었던 겁니다. 이 얘기까지만 들어보면 사실 아내가 범인이 맞는 것 같고 죗값을 받은 것 같은데 대법원에서 이제 풀려났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아내가 풀려나게 되는 걸까요? 대법원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 그 이유를 그러니까 유죄를 주기에는 의문점이 남는다. 이렇게 봤습니다. 또 심리 과정에서 이 니코틴이 입속으로 들어가면 햇바닥에 따가운 느낌이 나는데 이 남편이 어떻게 그거 알고 먹었겠냐. 이것은 힘들다. 자기 스스로 아니면 타인에서 주는 것은 먹기가 너무 힘들지 않냐. 이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직접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죠. 그러면은 이게 범인이 누군지는 다 아는데 증거를 찾지 못해서 직접 증거가 되지 않아서 풀려났 거네요. 그 재판부에서 직접적인 증거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 당시에 마셨던 물이 3분의 1만 먹었거든요. 그 남은 물 대한 니코틴 농도를 경찰 너희들이 확인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없다라고 또 본 것이죠. 그걸 검사를 안 했어요, 경찰이? 네, 안 했죠. 왜요? 부검 결과에서 2.5ml, 그 엄청난 양이거든요. 그걸 몸에서 나왔기 때문에 니코틴 중독에 대한 사망으로 본 것이지 남아있는 그 잔에 있는 물 그것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던가 봅니다. 만약 그 물을 검사해서 거기서 니코틴만 나와주면 그건 이제 완전... 그렇죠. 완전이죠. 완전 되는 거죠. 차후에 그것도 알려진 사실이지 수사 과정에서 나중에 마지막에 물을 먹었다고 나왔지 처음부터 물을 먹었다고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애초에 생각을 못했겠네요. 그게 증거일 수도 당연하죠. 있겠다는 걸. 그게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겠죠. 이제 부검 결과에서 고농도 니코틴 함유량이 나오니까 어찌 이거 뭐지? 하고 그 당시에 먹었던 꿀과 미숫가루, 그다음에 죽, 이제 물. 그러니까 마지막에 현장 갔을 때 물이 있는지 없는지 물에 이런 독극물이 있는지 확인하기는 경찰 입장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었겠죠. 그래서 마지막 결국은 재판부에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 그러니까 피의자 남편을 먹인 직접 증거가 없고 부인이 주변에서 니코틴을 샀든 말든 간에 마지막 너가 먹인 증거가 없지 않느냐. 또 하나 심리 과정에서 이 니코틴이 햇바닥에 닿으면 엄청나게 쓰라리고 냄새가 나는데 누가 먹겠냐.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거는 그 피해자가 마시고 3분의 1만 마셨거든요. 남은 3분의 2 이 물에 대한 농도를 니코틴 농도를 확인했느냐. 그 사실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무죄를 준 겁니다. 참 진짜 범인이 아내라면 돌아가신 그 남편분은 정말 하늘에서도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이분 너무 안타깝죠. 왜 그러냐면 당시에 장례 치고 난 뒤에 집도 다 팔았어요. 속전속결입니다. 와이프가요? 네. 내연남한테 1억 상당 주고요.
누군가한테 니코틴을 먹여서 죽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란 쉽지 않잖아요, 일반인이. 이 여자는 어떻게 해서 이런 방법을 쓰게 된 걸까요? 사실 이 독극물 사건이 2016년도, 2017년도에 두 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016년도 남양주에서 이 부인이 내연남하고 쪘어요. 근데 이 내연남이 둘이 도박장에서 만난 사이인데 남편은 촌이고 이 부인은 재혼인데 당시 내연남이 미국에서 직구를 합니다. 그래서 배송지는 자기 내연녀지, 그러니까 부인이죠. 그렇고 남편한테 간접적으로 니코틴을 투입시켜서 사망한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 부인, 내연남 둘이 무기징역을 받는 일이 있어요. 간접 증거죠. 그걸로 기소 붙여갖고 간접 증거로 무기징역을 받습니다. 2017년도에 그때 유명했죠. 그 젊은 그 신혼 부부 오사카로 갔는데 그 가는 날 남편이 그 공항에서 사망 보험금에 가입하고 일본 현지에 가서 니코틴 주사기에 주입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고 바로 화장을 해버려요. 그리고 그 시신을 그 유골을 들고 와서 보험금 달라다가 적발된 사건인데 그 피의자 역시 무기징역형이 떨어지고요. 자, 2016년도, 2017년도에 니코틴 사건이 두 건이 있는데 이 사건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검 후에 바로 시신을 화장했다는 거예요. 일본 거기도 부검을 하고 화장을 한 거예요? 그렇죠. 부검 후에 바로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유골만 들고 들어온 것이죠. 일본에서 사망했기 때문에 호텔에서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현지 경찰에서 출동해서 부검하고 바로 거기서 화장하고 국내에 들어와서 검거된 것이죠. 왜 또 이놈이 잡힐 수밖에 없었냐면 이 본 부인을 만나기 전에 이전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똑같이 독극물을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어요.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이런 정황으로 가지고 기소를 붙여서 무기징역이 떨어진 것이죠. 두 건 같은 경우는 간접 증거로도 다 무기징역이 됐는데 오늘 소개해 주신 본 사건은 직접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어쨌든 무죄가 됐네요. 오히려 반문할 정도로 재판부에서 던졌어요. 하두를. 그래서 이 여성이 죽였다는 직접 증거가 없다. 남편의 극단적 선택도 뭐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어찌 보면 고인이 되신 그분 두 번 죽이는 꼴이죠. 망자는 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그 유족들, 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억울하게 2년 동안 교도소에 살았어. 얼마 전에 TV에서 언론사에서 교도소 앞에 가서 찍었어요. 현재 무죄가 나서 풀었는데 소감이 어떠냐. 이 피의자가 막 도망 막 갑니다. 대답 전혀 안 하죠. 막 도망가고 막 아주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자, 만약에 내가 범인이 실제 아니라면 억울하게 2년간 옥살이를 했어. 그러면 나오면 우리 가족들, 남편 너무 마음이 아프다. 또 우리 그 시댁 가족들한테 너무 면목이 없다. 내가 억울하게 2년간 옥살이를 했지만 현재 혐의가 풀려나서 너무나 제법에 고맙고 너무 감사하다. 뭐 그런 간단한 인터뷰를 할 텐데 뭐 미친 듯이 도망갑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뭔가 꿀리는 것이 많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네요.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명확하게 규명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번 사건 통해서 또 전달하고 싶으신 메시지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약물 투입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기는 사실 매우 힘듭니다. 앞서 3건 정도가 있었는데 음식에 투약해서 모르게 먹이는 그 재판부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가 입에 들어가면 햇바닥이 타는 느낌이 나서 마시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느냐. 자, 반대로 부인이 병원 갔다 와서 쓴 얘기도 보고 괜찮으면 먹을 수밖에 없거든요. 살라고. 근데 오히려 법원에서는 누가 먹겠느냐 하고 무죄가 된 거예요. 사실 이 직접 증거 찾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이제부터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칼을 들고 남을 찔러 죽였어요. 칼은 들었어. 나한테 지문도 있고 혈흔도 남았어. 근데 내가 찌르는 장면이 없으면 무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칼은 들었어. 지문도 나왔고 혈흔도 있어. 내가 직접 찌른 거 봤어 못 봤어?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CCTV나 목격자가 없다고 하면 나 역시 풀어날 수 있다는 가설이 될 수가 있어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이 이번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칼은 들었어. 지문도 있어. 혈흔도 있어. DNA도 있어. 근데 찌른 거 봤어? 목격자 있어? CCTV 있어? 없잖아. 나 무죄야. 근데 결과는 피해자는 사망하거든요. 그 찌르는 장면이 없으면 나도 무죄로 풀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지 않고 싶다 피디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그 사건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극구 사행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뇌경색까지 누구한테 원망도 못하잖아요. 우리 안 식구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전 군사경찰서 형사반장이었던 황상만입니다. 반장님을 아주 유명하게 만들어줬던 사건이죠. 약촌 오거리 택시기사 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무래도 대부분 이 사건을 알고 있긴 하겠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떻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군사경찰서 강력반장으로 근무를 할 때 우리 관내에서 그 택시 강도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두 건이 발생을 했는데 그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택시 강도를 하고 아직 안 잡힌 사람이 있다라는 제보가 들어왔죠. 그래 확인을 해보니까 익산 사건인데 그 이미 사건 자체는 종결이 됐더라고요. 범인이 잡혀가지고 지금 3년째 소년교도소에서 복역 중에 있는 사건이라 그 사건은 굉장히 신중하게 그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었죠. 왜 그러냐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아주 그 뒤집기가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일이기 때문에 섣불리 그 판단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진범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은 그 파장이 얼마나 크게 나타날 것인가 하는 것은 뭐 형사업무로는 저로서도 뻔히 알고 있는 일이고 그래 이것 때문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맨날 며칠 고민을 하다가 수사 개시를 한 거예요. 제가 판단해가지고 종국적으로는 그 진범을 잡았죠. 범인으로 몰려서 감옥살이 했던 그 사람, 어린애죠. 그 당시에 15살짜리. 그 친구는 이제 살인누명을 벗고 지금 사회활동하고 있죠. 사실 이미 잡혀버린 거잖아요. 근데 억울한 사람이 잡힌 상황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어쩌다 그 친구는 잡히게 된 거예요? 그 친구는 굉장히 불우한 환경이었어요. 사실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을 하신 상태에서 아버지마저도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그래서 사실은 그 새어머니하고 둘이 살던 친구예요. 겨우 초등학교 정도 교육을 받고 생활전선에 뛰어든 거죠. 할 일이 그렇게 마땅치 않으니까 그 당시에는 다방이요. 다방에 차 배달하는 아가씨들 오토바이로 태워서 주문처로 이렇게 데려다 주고 또 데려오고 하는 그 일을 하면서 다방에서 그 숙식을 해결했던 그런 상태에 있던 아인데 마침 그날 또 그 새벽에 차 배달을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도중에 보니까 택시가 서 있고 기사가 피를 흘리고 있고 막 이런 것을 근데 보고 있을 당시에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돼가지고 현장 확인이 시작되고 있는 판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냥 지나쳤으면 아무 일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치 자기가 목격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경찰의 그 관심 대상이 된 거죠. 수사를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판단을 하게 됐는데 마침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식으로 이 친구가 그 무렵에 익산에서 천안으로 자리를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더 의심을 받게 되죠. 진실로 일자리를 천안으로 옮긴 것인데 경찰은 도망간 걸로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친구를 집중적으로 수사를 했고 익산 경찰서에서는 이 친구가 범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검거하려고 했는데 이 친구가 자기를 찾는다는 얘기를 듣고 스스로 기차를 타고 익산역으로 와요. 그래갖고 익산역에서 형사들하고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때부터 잘못된 거예요. 정식으로 경찰서 데리고 가가지고 수사를 해서 용의점이 있는지 없는지 또 증거는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진범이라는 것이 확신이 되면 입건해서야 되는데 어거지로 증거를 만들어낸 거죠. 자백을 받아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가혹행위가 있었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 친구가 범인이 된 과정은 그거예요. 그때는 정말 그런 가혹행위가 있긴 있었나 봐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이네요. 아무래도 조금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진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이미 확정 판결이 난 상태에서 그걸 다시 하는 거는 되게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그 수사를 다시 착수한다는 게. 근데 문제는 제가 수사를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일단 이제 수사를 해가지고 진범의 친구부터 확보를 했어요. 범행 당일날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일주일 이상을 그 숨겨준 친구가 있었어요. 그 피 묻은 옷을 입고 들어오고 뭐 칼도 숨겨주고 자기 방에다.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범 검거 작전을 시작한 거죠. 그래갖고
붙잡았어요. 순순히 자백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조금 뭐 왜 그러냐고 했다가 친구 얘기를 하니까 그냥 순순히 자기가 맞다. 오히려 마음이 편하다. 뭐 다 자백을 몇 번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부모들 또 가족들 다 경찰서로 군안경찰서로 오라고 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서 자기가 그 택시기사를 찔러서 죽였다고 하는 자백을 부모들 앞에서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죠. 각종 매스컴이나 검찰청, 경찰. 왜 그러냐면 무고한 사람을 지금 3년째 살인범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어린애를 교도소에서 집어넣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세상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따져보면. 근데 내가 범인이라고 자백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신범이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처음에 데려다가 내가 자백조서를 받아가지고 그걸 증거로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해요. 근데 검찰에서 무조건 석방하라고 그러는 거죠. 자백을 했는데도 풀어주고 난 상태에서도 한 3번 정도 자백을 계속 합니다. 근데 검찰에 구속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계속 기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증거 찾아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증거를 추적을 하다 보니까 흉기, 칼 이미 이 3년 전에 쓰레기장으로 매립이 된 거예요.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한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까지 얘기하자면 길고 그래서 쓰레기장을 파야 되겠다. 쓰레기 매립장을 파내야 되겠다고 압수수색 영장을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발부를 안 해요. 증거를 찾아내라고 해놓고 증거 찾는다고 그러니까 증거를 못 찾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칼을 찾아낸다 하더라도 그때 그 칼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못 될 수도 있고 또 확신할 수가 없지 않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유일하게 증거는 그거밖에 없는데 목격자도 없었고 범행 당시에. 자 그런데 문제가 또 어떻게 되냐면 신범이 가만히 보니까 검찰에서 자기를 처벌 안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부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장난으로 그랬다. 내가 한 게 아니다. 어떤 뭐 드라마를 보고 나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진술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내가 본드를 몽땅 풀고 환각 상태에서 해서 뭐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를 못한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부인하면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정신병원에 입원까지 해요. 어머. 그래서 정신병원까지 찾아가서 확인하니까 의사들 하는 얘기가 이건 입원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동료 형사들이나 동료들이 나를 미친놈 취급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도 유분수지 정신 나갔냐? 뭘 범인을 살인범을 진범을 잡아낸다고 그래. 미친놈이라고 소문났어. 근데 군산시청이 다 그렇게 소문났더라고요.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그 형사반장은 만약에 이 사건이 뒤집어지면 자기 손에다 장을 지진다고 야유를 하는 지금까지 된 거예요. 완전히 내가 미친놈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지원이 없어요. 그래서 내 사비로 이제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들, 이 친구의 주변 인물들을 다 만나러 다니는 거예요. 제주도에서부터 강원도까지. 그런 과정인데 또 나를 더 미치게 만드는 일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더 어떻게 더 무슨 일이 발생해요? 경찰청에서 갑자기 서장을 바꿉니다. 경찰청에서 서장을 내려보냈는데 경찰청에서 감찰계장을 하던 사람을 서장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일주일 만에 나를 파출소로 발령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사실로 밝혀지면 범인이 바뀌면 그때 당시 수사했던 경찰들,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수사 지휘했던 검사, 그 당시에 재판을 해가지고 살인범으로 확정을 지은 판사들, 그 당시에 참여했던 국선 변호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할 말이 없겠죠. 말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 하나만 입 닫으면, 네가 이 사건을 손 띄면 모든 게 다 조용해지는데 네가 뭐 때문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다니냐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사발령을 내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리고 나서 내 뒤를 샅샅이 캐는 거예요. 영원히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형사반장 오래 했으니까 저는 비리가 있을 거다. 비리를 캐라. 그래가지고 아예 교도소를 보내보려고 작정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나를 발령을 내버린 거예요. 마지막 수단으로. 수사권을 아예 박탈시키기 위해서 형사반장 측에서 파출소로 털어버린 거죠. 저는 너무 억울하죠. 범인을 눈앞에다 살인범을 그것도 칼로 12번을 찔러서 죽이고 그 살인범이 지금 돌아다닙니다. 마음대로. 경찰이 바라보고만 있을 그런 태도는 아니죠. 속에 열천불이 나는 거죠. 나는 그 들어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애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 당시까지. 그리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손 떼도 돼요. 그런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과 검찰, 법원이 개망신 나간다고 해가지고 어떤 인간의 그리고 그 후손들까지도 영원히 씻지 못할 어떤 누명을 씌우듯 이걸 그대로 가져가자? 이건 용서 못할 일이죠. 어떻게 보면 경찰이기 전에 한 아이의 나도 이제 아빠죠.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는 도중에 SBS에서 저를 찾아왔죠.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 그 SBS 이제 찾아오기 전에 나는 혼자 이걸 사귀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팀을 전부 해체시켜 버렸으니까 아예 그 사건에서 누구도 손을 못 대게 하려고. 걔 몇 날 며칠 술만 먹고 다니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까지. 그러다 보니까 뇌경색이 와버리더라고요. 뇌경색이 와가지고 벙어리가 됐었어요. 어머. 그랬더니 그 누워있으니까 또 이상한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이제 천하의 황반장도 이제 인생이 끝났다고. 이게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열이 받쳐가지고. 그러면서 근무를 했어요, 제가. 육신은 멀쩡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를 한 3년 가까이 이제 지나는 과정에서 이 말하는 기능을 살리면 되지 않냐 해가지고 혼자 노래방에 우리 아직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게 그냥 쉬는 날이면 노래방 가서 한 2시간씩 찍어놓고 낮에 그냥 악을 쓰고 악을 쓰다가 지치면 이제 울고 내 스스로가 강해지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도중에 SBS 그 당시에 그거 알고 싶다 피디님이 찾아왔더라고요. 처음에는 나 그 사건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근데 그때까지 내가 했던 사건 그 기록이 그게 그대로 캐비넷에서 그냥 썩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SBS 팀에 그것이 알고 싶다 팀의 그 협조를 받아서 언론사하고 이제 접촉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박준영 변호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제가 극구 사양했어요.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됐어요? 뇌경색까지 누구한테 원망도 못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 안 식구가 너무 많이 울었어요. 다시 그 일에 발을 담그지 않으려고 했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그대로 멈춰버리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야유했던 것처럼 미친놈이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너무 약이 오르는 거고. 근데 제 안 식구가 당신 억울하지도 않느냐, 끝장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느냐, 그 안 식구 말에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박 변호사하고 같이 사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재심이 이루어지게 됐고 16년 만에 그 사건이 완전히 이제 끝나게 됐죠.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미 들어가 있던 그 살인범이 아닌 사람은 10년 형기를 채우고 만기 출소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가 애당초에 그 사건을 할 때 검찰에다 제가 주문했던 사건이 뭐냐면 그 친구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이제 나타나지 않느냐. 그러면 일단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친구가 범인일 수도 있다는 정황이 나왔지 않느냐. 그러면 수사를 해가지고 이 친구가 범인이라면 처벌해야 되고 왜 그것마저도 안 해주냐 이거예요. 물론 내가 억지 쓴 거죠. 법으로는 할 수 없죠. 제 논리는 그랬다는 거예요. 왜? 억울하니까. 지금 과목사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는 재심이 개시되고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 밝혀진 거 아니에요? 확실하게? 근데 이미 이 사람은 교도소에서 살 건 다 살았다는 얘기죠. 10년. 자, 15살 꼬마가 들어가가지고 25살 먹어서 나왔다는 얘기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 참 25이면 혼자 자립을 해서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그 시간을 다. 그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으로 물론 보상은 받았지만 그게 다는 아니죠. 그래서 제 명예가 회복된 것도 회복된 것인데 제 얼굴이 또 많이 알려진 계기가 됐는데 저는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봐요. 약촌의 사건을 한 뒤로는 어느 수사기관이든지 간에 가혹행위가 단 한 건도 안 일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 박준영 변호사가 재심을 많이 받아내고 무죄 판결을 많이 받아내서 억울한 걸 많이 풀어주고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이 지금 김신혜 사건이라고 그것도 얼마 전에 무죄가 확정 안 됐죠. 어쨌든 이제 그렇게 판결을 받아냈어요. 그런 사건들은 이제 화성 사건이나 이런 거 부산 엄궁동 살해 사건 같은 경우 그런 것은 옛날에 다 한 30년 전 이때 있었던 일들이고 이 약천호 사건이 세상에 튀어나오면서부터는 단 한 건도 경찰이나 검찰에서 가혹행위 했다는 소리가 안 나오고 있죠. 물론 수사를 잘못해서 억울한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일단 고문을 하거나 물리적인 어떤 그 행위를 해가지고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는 그런 억울한 일은 우리 국민들이 전혀 지금 당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약천어거리 사건이 준 큰 선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이슈가 크게 되다 보니까 지금은 경찰들이
사건 해결을 하지 않았으면 안 했지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해야 할 일을 그냥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생각보다 우리 사회를 보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좀 진짜 더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 첩보가 들어왔으면 그 경찰서에다 주면 너는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굳이 네가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으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니고 뭐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오히려 정말 엄청난 불이익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결과가 잘못 나타났을 때는 그 잘못된 걸 전부 내가 짊어져야 되고 감당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바보처럼 왜 했느냐? 왜 했겠어요?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그게 엄청나게 나한테 부담이 되는 사건이라는 걸 내가 모르고 내가 했을까요? 그 경찰서에서 지금 고문을 하고 잘못된 어떤 물리력을 행사해가지고 범인을 살인범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교도소에 집어넣고 형이 확정이 된 상태예요. 이 사건을 진범이 있다고 한다. 니네들이 수사해봐오면 하겠습니까? 영원히 묻혀버리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위험성이 뭐가 있었냐면 진범을 처벌받게 하지 않으면 살인범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 범죄자를 공식적으로 내가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살인범하고 결국은 한 몸이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권력이라고 하는 거, 내 권한을 동원해서 살인범한테 합법적인 면죄부를 준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은 영원히 살인범으로 남게 한다? 이 문제가 나를 가장 힘들게 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며칠 고민하고 높은 사람들하고 상의하고 결국엔 높은 사람들이 나한테 한 얘기가 야, 황 반장 네가 알아서 해. 하든지 말든지. 그래서 저는 그 사건을 고민하고 하다가 시작할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나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다른 사건 일체 내가 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사건 맡기지 말아라. 사실 그건 억지죠. 억지인데 저는 얘기는 그렇게 해놨죠. 그리고 실제로 다른 사건을 하긴 했는데 크게 뭐 오랜 시간 걸려야 되는 사건을 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사건을 하는 동안에 한 1년을. 제가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왜 이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냐면 이걸 우리 후배 경찰들도 제 얘기를 듣는 사람이 또 있을 거예요. 혹간. 적어도 경찰관 신분증을 가슴에 넣고 다니는 하는 양심에 어긋나는 일, 자신이 판단했을 때 이것은 정의가 아니라고 생각드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으라 이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피해 입는 사람이라도 없어요. 근데 불의와 타협에서 어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과 정의를 싹 밟아버리고 무시해버리고 독선을 피우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진짜 살인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진범을 잡아가지고 이제 넣으셨을 때 피해자분을 그때 처음 만나신 거예요? 피해자는 석방되고 나서도 재심 사건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석방되고 나서 박준영 변호사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 현장에서 만났죠. 익산 약촌어거리 만났는데 젖먹이 애기를 데리고 나왔더라고요. 그 엄마하고 셋이.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내가 그 친구를 한번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경찰들이 인생을 망가뜨렸잖아요.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겪게 한 것이 미안했고 또 나름대로는 더 열심히 수사를 해가지고 진즉 석방되게 했어야 되는데 힘이 모자라서 그렇지 못했던 것이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는 사과말 한마디 했습니다. 끝까지 발뺌을 갑자기 말을 바꿨던 그 진범은 이제 잡혀간 후에 뭐 만나신 적이 있으세요? 재판 받을 때 잠깐 얼굴을 좀 봤습니다. 저는 진범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범도 피해자입니다. 그걸 국가가 만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저한테 잡혀와서 자백했을 때 그때 검사가 데려다가 구속영장 청구를 했으면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때부터 형을 살면 됩니다. 근데 16년이 지나서 그때서야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나한테 왔을 때 그 친구가 몇 살이었냐면은 19살이었어요. 그러면 그때 들어가서 15년을 살았다 하더라도 소년범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최고 형량이 15년밖에 안 돼요. 15년 이상 또 사형은 없어요. 무기징역도 못 해요. 소년범은. 그러면 20살 때 들어갔다고 치고 15년 살고 나면 35세 때 나오면 얼마든지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10년째 보고가 있죠. 그러면 이 친구 나오면은 거의 50대 후반 가까이 될 수도 있어요. 50이 넘습니다.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뭐 좋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친구는 분명히 그랬어요.
교도소 갈 마음을 먹고 자백을 했고 속이 편하고 들어가 있는 애한테 미안하다고 얘기까지 했어요. 그것이 다 기록에 있습니다. 그게. 근데 네 범인 아니요. 너 그렇게 하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한 것이 누구예요? 검찰이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특수한 집단의 체면이 뭐길래 왜 두 인생을 작살냅니까? 그때 당시에 들어갔으면 나한테 잡혔을 때 그때 당시 처벌받았으면 진범 지금 나왔을 거고 거기 억울하게 살고 있는 애도 3년만 살고 나왔을 거 아닙니까? 두 사람의 인생을 다 작살내놓고 이 책임을 누가 진다고요? 국가에서 주는 몇 억의 돈으로? 그러면 됩니까? 저는 이게 정말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하게 옥살이한 그 친구, 또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친구, 그 사람들이 둘 다 내가 피해자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본인들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이 국가가 만든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또 죽었어요. 한 명은 진범을 숨겨준 그 친구가 이 사건 수사를 하는 도중에 유서를 써놓고 했습니다. 다른 얘기였고요. 내가 먼저 간다. 내 목까지 좀 살아주라. 그리고 한 명은 그때 당시 피해자를 살인범으로 수사했던 그 사건 당시에는 막내 형사였던 그 익산경찰서 형사가 재판 도중에 했다는 그 비보를 제가 들었거든요. 재판 받을 때 증인으로 나가서 양심적인 얘기를 했어요. 양심적인 얘기를 하고 나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기 때문에 아마 그것도 많은 그분 죽음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요. 너무 아쉬운 게 그때 그 진범을 제가 검거했을 때 그때 그 처벌받게 했더라면 억울한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억울한 죽음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화나는 게 그 어떤 특수 집단들에 대한 그 체면과 그게 그렇게 그 사람들에 대한 목숨보다 소중하냐 이거예요. 이 모든 걸 다 알고 그 과거 그 약촌 오거리 사건 너 할래 말래 하는 순간으로 돌아가신다면 그래도 하시겠어요? 결과를 가지고 따지면 합니다. 근데 과정을 가지고 따지면 나 못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는 고마운 게 우리 방송국, 언론사, 특히 SBS에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도 그것이 알고 싶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고맙게 생각하고 언론의 힘이 참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고요. 박준영 변호사의 어떤 그 끈기와 희생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물론 박준영 변호사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신분이 나보다 엄청난 많은 국민들로부터 찬사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나도 억울해 그거. 나도 같은 사자 돌림이잖아요. 형사, 변호사, 형사. 지금도 다 사자 돌림이에요. 행정사. 눈이 오니까 이 남자분이 우리 눈도 오고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차에 타요. 차에 타자마자 고장났다던 차에 시동을 걸고 이 여자를 태워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남편이 탈북민이셨고 아내는 이제 탈북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었는데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아서 들고 와서 아내가 말리니까 칼을 휘둘러서 안녕하세요. 저는 진보라 변호사입니다. 저는 올해 16년차 변호사고요. 형사 전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진짜 변호사 진변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인데요. 제가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했던 많이 놀랐던 사건이었습니다. 눈 오는 날에 여자분이 길을 걷고 있어요. 근데 차를 세워놓고 옆에 서 있던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말을 걸면서 자기 차가 고장이 나서 보험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데 자기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지금 연락을 할 수가 없다. 휴대폰 한번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빌려주세요. 근데 사실 제가 그냥 생각해도 누가 저한테 빌려달라고 하면 저도 빌려줄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 뒤에 자기가 보험사가 여기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위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조금만 더 같이 기다려줄 수 있느냐라고 이제 남자가 얘기를 해요. 근데 여자분이 시간이 좀 되니까 기다려주겠다라고 해요. 그날이 겨울이었고 눈 오는 날이었어요. 근데 눈이 오니까 이 남자분이 우리 눈도 오고 추운데 차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여자분도 의심을 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차에 타요. 차에 타자마자 고장났다던 차에 시동을 걸고 이 여자를 태워서 납치를 해서 데리고 다니면서 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여자분의 나이는 어느 정도셨어요? 대학생이었어요.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서 공원 같은 데 가서 한번 성범죄를 범하고 또 다른 화장실에 데리고 가서 성범죄를 범하고 아마 그냥 계속 데리고 다니면 차 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차문을 열고 도망치기 어려웠을 거고 맞아요. 또 계속 데리고 다니면서 범죄를 했으니까 네. 그럼 약간 뭐 폭행이나 이런 것도 동반됐나요? 그랬죠. 그 당시에 여자분이 이제 반항을 하고 했으니까 멍이 들고 다친 부분들도 있었죠. 어떻게 된 거예요? 여자분이 죽으신 건 아니신 거죠? 다행히 그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그건 아니었고 거기서 탈출하셔서 112에 신고를 한 거였죠. 두 번째 이제 그 공원 갔다가 화장실 갔다 거기서 이제 도망치셔가지고 그러면 남자는 바로 도망을 간 건가요? 여자분이 신고를 하고 나서 경찰이 왔을 땐 현장엔 없었고요. 도망을 갔겠죠. 그런데 이제 CCTV 이런 걸로 다 특정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죠. 그래서 구속한 상태에서 수사도 진행되고 재판도 진행됐던 사건이었어요. 두 분의 관계는 그냥 아예 일면식도 없는 그냥 길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표적이 된 거죠. 누구라도 걸리면 해야겠다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결론적으로는 이분이 12년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 제가 놀랐던 거는 법정에서 이 피고인의 태도였거든요. 반성을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당당한 태도였고 몇 번을 반복해서 자기가 이런 범행을 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봤는데 하는 이야기가 자기가 과거에 성범죄를 저질렀고 교도소에 들어가서 본인한테 그때 선고된 형량을 다 살고 나왔는데 그 이후에 자기한테 전자발찌를 채웠다는 거예요. 전자발찌를 채우면 사실 일상생활하는데 제한이 많고 힘든 건 맞아요. 근데 전자발찌 차고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자기는 복수하고 싶었다. 그게 이유래요. 아니 복수를 누구한테 하고 싶었던 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은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잖아요. 네. 그거를 몇 번을 얘기하더라고요. 계속 마치 자기 되게 억울하다는 식으로 그런 이유가 있어서 범행을 한 거예요 라는 식으로. 아니 그러면은 그 여성분이 신고하고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 이 남자분이 전자발찌를 찬 사람인 건 몰랐던 거예요? 아니죠.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조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 정보가 나오니까. 아니 근데 성범죄자였는데 형량이 낮았나요? 이 사람이 범죄를 범했을 때 초범이고 이러면 형량이 좀 낮게 선고가 돼요. 근데 그렇게 선고를 해줬는데 또 다시 범죄를 범하면 이 사람은 이 정도 가지고는 교화가 안 되는구나 해서 형량이 점점 높아지거든요. 그럼 이번 판결에서는 어떤 형량을 받았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12년형 선고받았습니다. 네. 12년도 너무 짧다. 그렇죠. 너무 그렇죠. 짧은데요? 사실 이 피해자분은 저희가 이제 성범죄 같은 경우에 정신적인 살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고통스러운 기억은 평생 갈 거라서 평생 힘들어 하실 텐데 가해자는 사실 12년만 살고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 남성분의 혹시 연령대는 어떻게 연령대가 됐을까요? 높진 않았어요. 높지 않았고 저는 사실 이제 재판에 가면 그 가해자의 부모님들 이제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안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근데 이제 이 가해자 피고인의 부모님들도 항상 재판에 오셨는데 외아들이더라고요. 가해자가 외아들이었고 집이 부유해요. 그리고 집이 부유하고 항상 재판 끝나고 그 부모님들이 이제 저한테 와서 피해자분한테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데 아니 왜 저런 부모님 밑에서 저런 아들이 나왔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예의 바르시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진짜 신기하네요. 왜냐면
왜냐면 약간 보통 그러면 좀 대대하시거나 부모님들이 그럴 텐데 그럼 그 부모님들 입장은 그냥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 약간 이런 스탠스신가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하면서 그래도 어쨌든 자식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고 감형을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셨죠. 그래서 피해자분한테 사죄 드린다는 말씀 전달해 주시고 혹시 합의 의사는 어떤지 확인해 봐 달라 이런 부탁을 저한테 하신 거예요. 합의는 안 하셨죠? 1심에서는 합의를 하지 않았고요. 2심에 가서 피해자분께서 왜냐하면 저희가 어쨌든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다친 부분도 있으니까 피해 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형사 과정 중에 합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별도로 진행을 해야 돼요. 어쨌든 가해자가 성년이기 때문에 성년인 경우에는 가해자만을 대상으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가해자가 연령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피해자가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은 받을 수 있지만 가해자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로 받아올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부모님이 본인의 재산으로 어떻게 해서든 피해 보상을 해드리고 가해자 이제 본인 자식의 형량을 감하려고 하지만 민사에서는 또 그런 게 의미가 없잖아요. 이미 형사에서 선고를 받았고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피해자분이랑 말씀을 나눴고 피해자분께서 그러면 그냥 피해 보상 받겠다라고 해가지고 2심에서 합의는 됐습니다. 이게 민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판결문을 받아도 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럼요. 판결문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얼마를 줘라라고 이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판결이 난 다음에 그 상대방 측에서 스스로 돈을 주면 괜찮은데 돈을 주지 않으면 이 판결문을 갖고 상대방 재산을 일단 찾아야 되고 재산을 찾은 뒤에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 뭐 경매에 붙여서 거기서 돈을 받아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절차를 거쳐야 내가 실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와, 너무 답답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 하면서 피해자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피해 보상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이게 실제로 금전적으로 나에게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판결은 나오겠죠. 근데 실제로 재산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설명을 드릴 때 근데 어쨌든 합의를 하게 되면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냥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손해배상은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이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시면 합의하시면 안 되는 거고 나는 사실 뭐 가해자가 형량이 조금 감경되더라도 피해보상 받는 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시라면 형사 절차 내에서 형사 절차가 끝나기 전에 그래야 사실 가해자 측에서도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니까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마련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합의를 하시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고민을 하신 후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합의를 하게 됐을 때 감경되는 형량이 맞나요? 그거는 약간 범행의 그런 내용에 따라 좀 달라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기고 전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사기 행위를 해서 뭐 5천만 원을 자기가 가져갔는데 재판 도중에 5천만 원을 다 변제했다. 그러면은 사실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성범죄 이런 거다라고 하면 사실 사기는 피해자가 물론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것도 있겠지만 주된 부분은 재산적인 손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인 손해가 보상이 되면은 큰 영향을 미치는데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얼마를 준다 해도 사실 회복이 다 안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범행의 종류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성범죄 안에서도 조금 상대적으로 경미한 뭐 강제추행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또 합의 금액도 액수가 조금 더 낮고 또 합의가 되면은 집행유예나 뭐 그런 게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번 사건 있잖아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합의는 됐지만 너무나 범행 내용이 중하고 죄질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는 당연히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는 없는 거예요. 징역형이 선고돼서 교도소에 이제 수감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서울인가요? 이 범행 발생 지역이? 지방이에요. 그러면은 어쨌든 납치를 해가지고 그 이후에 범행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납치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나 이런 건 전혀 없는 거였을까요? 알 수가 없죠.
처음에 차를 탈 때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탔잖아요. 그 차가 고장난 차고 그냥 잠시 기다리기 위해서 탄 거니까 자연스럽게 두 사람이 차에 탄 거고, 외부에서 봤을 땐 전혀 알 수 없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근데 차를 출발했으니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사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사건 보면서 저도 굉장히 많이 놀랐었고, 그러면 사실 누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거절해야 되나? 너무 세상이 각박하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변호사 생활하면서 저한테 오는 사건들은 다 그런 정말 특수하고 예외적이고 충격적인 사건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지인들, 가족들한테 어쩔 수 없이 그런 말을 하게 돼요. 지갑 있어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가고, 누가 휴대폰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지 말고. 저도 막 했던 게, 핸드폰 배터리가 떨어졌는데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안 나타나. 그래서 너무 급해서 막 한 번만 빌려주실 수 있냐고, 아무도 근데 그런 세상이 돼버린 게 너무 슬프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번 사건 통해서 또 시청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 있으실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많이 놀라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제가 손에 꼽는 그런 사건인데, 사실 그냥 제가 시청자분들이 제 지인이라면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사실 너무나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주의하셔야 된다. 요즘 세상이 너무 흉흉하고 무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제일 좋은 거라서 주의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첫 번째 사건 좀 마음이 많이 안 좋고 그런 무거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실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어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고 남편이 탈북민이셨고 아내는 이제 탈북민이 아닌 우리나라 국민이었는데, 두 분 다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말다툼을 하다가 그게 몸싸움으로 번졌고, 그러다가 남편이 이제 부엌에 가서 칼을 찾아서 들고 와서 싸우다가 아내에게 이제 상해를 입힌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면은 칼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건가요? 이 사건에서 사실 그런 게 좀 쟁점이 됐었어요. 이 남편이 처음에 칼을 들고 왔을 때는 본인이 죽겠다고 그렇게 난동을 피우다가 아내가 말리니까 칼을 휘둘러서 아내의 목 부분에 상처를 입힌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살해 의도로 아내에게 칼을 휘두른 건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상해 의도로 한 건지, 아니면 상해 의도도 없었는데 휘두르다 보니 이렇게 상해를 입히게 된 건지, 뭐 그런 것들이 쟁점이 됐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밝혀 나가나요? 이 세 가지 중에. 그거는 사실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가해자와 피해자한테서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요. 이 사람이 혹시 그 행동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그런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겠죠. 만약에 뭐 너 죽어라, 뭐 죽어라고 하면서 칼을 휘둘렀다면 당연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기 때문에 살인 미수가 될 것이고, 그게 그런 말이 없었다면 그 당시에 뭐 다른 어떤 말을 했고 또 어떤 과정에서 상처를 입게 됐는지에 대해서 진술을 듣고, 또 실제로 상처 입은 부위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는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가해자가 스스로 나 사실 그 당시에 너무 화가 나서 죽이려는 생각도 있었다라고 스스로 자백을 하면 사실 그걸 토대로 사건을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가해자는 나는 죽일 의도는 없었다라고 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수사기관이랑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흘러갔나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자기가 죽겠다고 이제 난동을 부리다가 아내가 말리는 과정에서 이제 칼을 휘두르다가 상처를 입히게 한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뭐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너 죽어라는 말을 한 것도 없었고, 그리고 피해자도 자기를 죽일 생각으로 휘두른 것 같진 않고 어쨌든 살인 의도는 없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특수상해로, 칼을 들고 있었기 때문에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칼은. 그래서 이제 특수자가 붙어서 특수상해로 재판 청구가 됐고 그렇게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필이면 그 휘두른 칼이 또 목을 스쳐서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제 살해 의도가 있었는지를 이제 의심했던 사건이었죠. 그러면은 이 가해자의 범행 동기? 범행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 화두가 된 거는 생활고 때문이었던 건가요? 둘 다 맞벌이를 하고 있었는데 생활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아내가 약간 남편분 탓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남편이 우발적으로 그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거실에서 싸우다가 부엌으로 가서 칼을 들고 와서 이제 그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건 이전에 가해자가 뭐 피해자를
폭행했다던가 뭐 그런 전적은 전혀 없었나요? 사실 가해자가 스스로 말하기는 좀 말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피해자분이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피해자분 말에 의하면 폭언이나 아니면 벽을 친다든지 이런 다른 행동은 있었어도 자기를 향해서 자기 몸에 직접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약간의 뭐 폭력적인 성향이 없는 그렇죠. 성향은 있었지만 다행히도 뭐 피해자분의 말 따르면 본인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일은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나요? 이제 저희가 특수상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저 형량이 징역형이에요. 3년 이상이고 벌금형도 없거든요. 근데 사실 이 두 분이 결국에는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아내한테 용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최저형인 3년형 선고를 받으셨어요. 이혼까지 이어지는 네, 그런 사례였군요. 아내분도 많이 충격을 받으셨고 그런 행동이 한 번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반복적으로 행해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거의 목에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랑 계속 같이 산다는 거는 되게 아무리 우발적이더라도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제가 했던 사건 토대로 여러 가지 말씀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